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삶이 참 고단했습니다. 사는 게 안 힘든 사람 있을까 싶지만 유독 저는 어릴 때부터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라서 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대수술이 끝나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지요. 후에 알고 보니 집을 가고 있었던 저를 트럭이 들이박았던 거예요. 온몸이 으스러지고 정강이 뼈가 부러져 앞으로 나올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요. 다행히 의료진들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에 비해 유난히 짧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천적으로 저른바리가 된 것이었지요. 게다가 광대뼈도 함몰되고 얼굴도 많이 다쳐서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은 말하거나 웃을 때 혹은 표정을 지을 때 아주 못난 찡그러지는 얼굴이 되고 온몸에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 퇴원을 하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런 내 모습을 애들이 보면 놀릴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저와 놀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학창시절 내내 혼자였어요. 어떤 애는 저를 보고 저른바리에다가 엄마 없는 가난뱅이라며 놀렸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우리 아빠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내가 저른바리이고 얼굴 못생기고 이상하다고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아빠에 대한 욕은 못 참겠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늦은 나이에 낳으시고 도망간 엄마를 대신해 저를 끝까지 키워주셨어요. 애들이 보기에는 무슨 할아버지가 아빠냐, 니네 아빠 왜 이렇게 늙었냐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빠도 몸이 안 좋고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나라에서 주는 돈과 아빠가 폐지를 주우며 한 달에 버는 40만 원을 합쳐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아빠가 박스를 줍고 다니니 길거리에서 애들이 아빠를 마주치게 되는 기회는 많았지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저보고 병신가족이라고 놀리거나 저른바리, 가난뱅이 딸이라면서 놀렸어요. 그런 애들한테 소리도 질러보고 하지 말라고 울어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일러보기도 했지만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애들은 더 재밌어 했고요. 결국은 제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교실 맨 뒤에 혼자서 애들이 놀림 소리를 듣기 싫어 엎드려 있었던 저는 강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 뭐라고 놀리던 그냥 저는 꿋꿋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리며 학창시절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아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버지 덕분에 그 사랑으로 저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볼일도 나가서 봐야 하는 단칸방에서 일주일에 5일 라면으로 때우는 집이었지만 아빠가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아빠는 제가 딱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돌아가셨습니다. 원체 나이가 많으셨고 지병으로 먹는 약이 하루에 10알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폐지 줍는 일까지 그만두실 정도였어요. 딱 5년만 버텨달라고 내가 이래서 호강시켜준다고 그렇게 빌었건만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아빠는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생이별을 저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다행히 아빠를 챙겨주셨던 동네 교회분들과 복지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루었고 저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서 독립해 살아갔습니다. 아빠와 살았던 단칸방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고 월세가 조금이라도 더 싼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애초에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기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지만 저는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절뚝이는 나를 애처롭게 보는 눈빛과 신기하게 보는 표정들, 전부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무작정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이를 속어가며 돈 되는 일이라고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일해보기도 했고 건물 청소도 해봤고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그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 도맡아서 했어요. 제 신체적인 특성상 서빙이나 물건 나르는 일은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가서 못했지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후 저는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숙식이 되는 공장에 들어가 단순 노동을 반복하며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전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제가 별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연 있는 사람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소속감이란 걸 느껴봤어요. 그때 제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저와 처지가 비슷한 남자가 있었어요. 유난히 저한테 잘해주었고 힘들 때면 간식도 챙겨주고 밤 산책도 같이 하며 친해졌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잠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기분이 이렇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비록 몸은 고됐지만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큰일이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몇 달 달거리를 안 하길래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맞았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었던 무식한 저는 너무나 이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아이가 생기는지도 몰랐었지요. 이 사실을 애인한테 말하니 지켜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안심시켜주더니 도망갔습니다. 네, 절 버리고 홀라당 도망갔어요. 지 애를 임신시켜놓고 도망간 겁니다. 애초부터 절뚝이에 얼굴도 못생긴 나를 왜 좋아하나 했는데 내 몸을 좋아했구나 싶더라고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멍청이였던 거죠. 사랑으로 착각하고 간이며 쓸개며 몸이며 다 줬건만 돌아오는 건 비참한 현실. 저는 배가 불러올 때까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기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공장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주고 이해해주어서 아이 낳기 전까지 몇 달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갑작스럽게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이 무서웠지만 내 잘못이지만 남 탓하면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고 살아가야 했지요. 아이가 있으니 공장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키웠어요.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을 아끼고 아껴 살아갔습니다. 밤낮 할 거 없이 울어대는 아이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어찌나 힘들던지. 그래도 그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애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니 이제는 애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기도 했고 저도 일을 해야 했으니 달동네 원룸으로 이사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없고 집은 필요하고 공장이 있는 곳이 필요해 찾고 찾다 보니 치안이 안 좋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동네밖에 안 남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았고 불법 체류자에 조선족까지 한국인들은 별로 없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섭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사간 그 집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고 마음을 쉽사리 안 주는 저였습니다. 제가 이사간 곳은 아주 허름한 주택이었는데 위층에 주인집이 살고 지하방에 제가 새들어 살고 있는 형태였어요. 윗집에는 형제가 살았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제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았고 상속받아서 형제 둘이 사는 것 같았어요. 집 주인이긴 했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안 좋은 동네였기에 주인이라고 해도 부자는 아니었던 거죠.
큰 형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고 막내가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그 막내, 그 남자 한쪽 팔이 없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손목 아래를 절단한 거였습니다. 저도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이었기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와 달리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고 매사 긍정적이고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올라와서 같이 먹자고 해주고 무엇보다 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 끝나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집에 들어가다 마주칠 때면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힘내야죠.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힘을 줬어요.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한번 길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애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간 겪었던 수모들을 말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고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 집주인 남자도 아픔이 많았더라고요. 차별도 많이 당했었고 일도 못했었고 놀림도 많이 받고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자꾸 쓰이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깜깜한 인생길 속에서 반딧불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든든한 사람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혔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일찍 일이 끝나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딸 아이는 제 옆에서 TV 보고 있었고요. 자고 나니 어둑어둑한 저녁이더라고요. 그런데 딸 애가 없는 겁니다. 놀이터에 갔나 싶었지요. 제가 원래 딸 아이 놀이터를 못 가게 해요. 워낙 동네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범죄율이 높아서 밖에 안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딸 아이가 틈만 나면 저 몰래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걸려서 저한테 혼나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그냥 딸 애가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었고 기다렸는데도 애가 안 오길래 왜 안 오지?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딸 애가 자주 노는 놀이터에 나가봤는데 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처에도 없고 애가 어디 갔지? 왜 애가 놀이터에 없는 거지? 갈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애가 누구 낯선 사람 따라간 거 아니야? 하고서요. 불안한 생각이 엄습해와 딸 애의 이름을 막 부르며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윗집 남자였어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저에게 오더니 빨리 핸드폰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윗집 남자 손에는 제 딸 아이의 신발 한쪽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내 딸 신발을 왜 그쪽이 가지고 있어요? 내 딸 어딨어요? 피토성이 된 얼굴은 또 뭐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정 좀 하고 말 좀 해봐요, 말 좀. 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황급하게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뺏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경찰서죠. 여기 광동교회 왼쪽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지금 기현빌라 앞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 가려고 하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납치가 웬 말이냐고 묻자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슈퍼에서 두부 사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따님이 어떤 남자 손을 잡고 가고 있더라고요.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애 데리고 어디 가는 거냐고 그 남자를 붙잡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한테 내 딸 데리고 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가던 길 가슈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애는 엉엉 울고 딸 아이 아빠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애 납치가는 거냐고 소리 지르자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냅다 차고 발로 명치를 때리는 겁니다. 한쪽 팔이 없으니까 저는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계속 맞았어요. 딸 아이를 번쩍 들고 도망가려고 하길래 딸 애 발을 잡고 못 데려가게 했는데 발로 제 명치를 세게 차서 저는 순간 숨을 못 쉬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사이에 그놈이 딸 아이를 데려간 거고 제가 잡은 신발 한쪽만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그 골목으로 가야 한다고, 빨리 저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른발이라 뛰지를 못하는 상태였고요. 결국 윗집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서 다시 그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서 남자를 뒤따라갔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미연아! 라고 하면서요.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에도 전속력을 다해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윗집 남자가 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딸도 자지러질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윗집 남자에게 범죄 행각을 들킨 그 남자가 결국 다시 그 자리에 딸 아이를 데려다 두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 사이에 윗집 남자는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구하러 다닌 거였고요.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딸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엉엉 울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딸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이상한 남자가 와서 재밌는 거 하러 가자고 거기 친구들 많다고 하면서 애를 유인했나 봐요. 정말 세상에. 딸은 그것도 모르고 낯선 사람을 따라간 거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정말로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딸 아이를 지키기 위하다가 얼굴이 터져버린 윗집 남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꼬맸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미안하던지. 윗집 남자가 아니었으면 제 딸은 큰일 당할 뻔한 거였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보답하고 싶어서 꼭 보답하겠다고 하니 보답은 됐고 자기 힘들고 아팠으니까 그냥 꼭 안아달라고 하대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온 힘을 다해 안아줬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천사 같은 남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고요. 고민 끝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윗집 남자한테 털어놓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심정은 알겠는데 안 떠나면 안 돼요. 지연씨 없는 날들이 상상이 안 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윗집 남자를 좋아했지만 저른바리에 얼굴도 못생기고 미혼모이기에 저에게 마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후천적인 장애인인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웃는 겉모습 속 슬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지연씨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연씨 딸도 내 딸인 양 품앗이 하듯이 돌봐준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목숨 걸고 지연씨 딸을 지킨 거예요. 라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걱정되었어요. 미혼모에 몸도 정상이 아니고 딸까지 있는 내가 좋냐면서 정말 좋냐고 하자 정말로 좋다고 없으면 상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딸 아이 걱정하는 거 안다고 하원 등원 내가 다 시키고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거고 형님 다음 달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이사 가자고 안 그래도 나도 이 동네 떠나고 싶었다고 내가 지연씨랑 지연씨 딸 책임지고 싶다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줄줄 나던지 고맙고 기쁘고 행복하고 오만 감정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윗집 남자는 저와 제 딸이 생명의 은인이자 딸이 아빠, 저희 남편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딸 아이를 해치려고 한 그 범죄자가 잡혀서 구속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범죄자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다고 하대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도 구속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절대 선처 없고 끝까지 갈 거라고 했지요. 여튼 딸도 그날 이후로 윗집 남자, 아니 이제는 남편인 그 사람을 정말 아빠인 양, 엄마인 저보다 더 따르고 좋아했어요. 저희는 결혼식 같은 건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또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약자,
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서로를 통해 채울 수 있었고, 같이 있으면 누구 하나 부럽지 않게 행복했었기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수치였고 감추고 싶고 나에게 고통만 준 장애가 이렇게 사랑을 전해줄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요. 팍팍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지켜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올 테지만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